임금님의 금주령과 초립둥이. 옛날 조선시대엔 금주령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 기근이 있을 경우 왕의 명령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금주령을 내린 영조대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대왕은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끼니로도 곡식이 부족한 판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술을 담가 먹으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더 힘들어지니 금주령을 내린 것이었지요. 그 명령이 어찌나 추상 같았던지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도 몰래 술을 빚어 먹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늦은 저녁, 영조대왕이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숙직 중인 선정관 유진왕을 불렀습니다. 선정관이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무관입니다. 유진왕이 앞에 서자 영조대왕은 상방검을 꺼내 놓았습니다. 상방검은 임금의 권위를 대신하는 보검으로 지금 내리는 영조대왕의 명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었지요. 임금은 상방검을 내어주며 명했습니다. 내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이리 불렀다. 지금 동촌에서 금주령을 어기고 술 장사를 하면서 후한 이득을 얻는 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가서 3일 내로 목을 베어오너라.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내 목을 이 칼에 올려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전하. 유진왕은 임금의 명을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왕의 집도 마침 동촌에 있었기에 겸사겸사 올 수 있었지요. 왕명을 받긴 했으나 어떤 식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유진왕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있던 그의 첩이 까닭을 물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고심하시는 것입니까? 말이라도 해보시지요. 혹시 압니까? 제가 도움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답답한 속이라도 푸십시오. 말씀 좀 해보세요. 속은 답답하고 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왕에게 긴밀히 받은 임무를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왕은 꾀를 냈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은 자네도 알 것이네. 그런데 술 마신 지가 너무 오래되어 병이 날 지경이구먼. 첩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첩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호리병 하나를 딱 치마 밑에 차고는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왕은 몰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첩은 한참을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어느 골목으로 접어들더니 그 끝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와집은 그 규모로 보아 예전엔 제법 잘 살던 집이었겠지만 지금은 소슬대문의 지붕은 다 엎어져 가고 대문 안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군데군데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퇴락의 빛이 역력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유진왕이 살살 뒤따라가 대문간에서 집안을 살피니 안사랑에서 글 읽는 소리가 조랑조랑 들려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간 첩이 글소리가 나는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안에 계십니까? 그러자 책 읽는 소리가 뚝 끊기고 잠시 뒤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목이 말라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어느 상투 튼 남자가 나왔습니다. 둘은 잠시 소곤소곤하더니 불이 꺼져 있는 옆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둘이 같이 나와 그 남자는 원래 있던 방으로 들어가고 첩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왕은 대문 앞에서 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술병에 술을 채워왔느냐? 에그머니, 어찌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유진왕은 첩으로부터 술병을 건네받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술병 안에 든 건 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너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오늘 일을 일절 어디에서든 발설해서는 안 된다. 유진왕은 잠시 집으로 돌아가는 첩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허물어져가는 기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투 튼 남자가 들어간 방문을 열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 아래서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나이 20도 채 되지 않은 소년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찍 혼인해서 상투를 튼 초립둥이였습니다. 앳된 얼굴에 순간 놀랐으나 왕이 내린 임무로 인해 여기까지 왔으니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지요. 유진왕은 칼을 꺼내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드는 선전관이다. 금주령이 이렇게 지엄한 시절인데 너는 술을 빚고 그것도 모자라 술을 팔아 이득을 보았으니 왕의 명으로 이 칼에 죽어야 할 것이다. 초립둥이는 순간 놀랐으나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지요. 죽긴 죽겠으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으리 죽기 전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좋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마. 초립둥이가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를 부르니 안채에서는 어머니인 듯한 여인과 엊그제 시집 온 듯한 앳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칼을 들고 있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들을 보고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초립둥이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자신의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우리 사이에 자식은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어머니 잘 봉양해 주시오. 미안하오.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하자 그 아내는 유진왕을 붙잡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찌됐든 우리 남편과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 공부시키기 위해 술을 담았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술 팔아서 겨우 먹고나 살려고 한 것이지 과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찌됐든 술은 제가 담았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선정관이 뽑아 들고 있는 칼에 자신의 목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높으신 양반. 내 며느리는 아무 죄도 없소.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얼 알겠습니까? 내가 자식 공부시키려고 술을 담은 것이요. 술을 담은 것은 나니까 내 목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소. 아들이 듣고 있다가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죄를 늙은 어머니와 약한 처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 내 목을 베가시오. 어머니, 며느리, 아들까지 셋이 교대로 유진왕에게 달려들어 그의 칼에 목을 대고 베어가라 하니 유진왕도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다 초립둥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이 집의 아들은 너 하나뿐인 것이냐?
없습니다. 자식은 저 하나뿐입니다. 유진왕은 갈등했습니다. 한 집안의 대를 끊어지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토록 서로를 위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술을 만들어 판 것인데. 유진왕은 결국 칼을 칼집에 넣고 말했습니다. 이 칼에 비록 내 목이 베일지언정 이런 연료와 효자, 효부를 참아 죽일 수가 없구나. 나는 두 아들이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겠다. 그러니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거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야. 만일 발설한다면 우리 모두 죽는 것이다. 유진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진왕은 영조대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받았던 상반검을 앞에 놓고 그 뒤에 엎드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식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왕도 왕에게 거짓말을 고했습니다. 금주령이 하도 엄하다 보니 약주 빚은 곳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라! 내가 생각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서 너에게 임무를 준 것인데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아느냐? 송구하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 목이라도 내놓아라! 영조대왕이 앞에 놓인 상반검을 뽑아들고 당장이라도 목을 칠 듯하니 유진왕은 목을 길게 내놓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영조대왕은 유진왕의 죽음 앞에 초연한 듯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대로 죽이기엔 아까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뭔가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네가 신하로서 임금의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목을 베어야겠지만 이번 한 번만은 살려주노라. 그래도 벌은 받아야겠구나. 그리하여 선정관 벼슬을 하던 유진왕은 강화도의 현감으로 자천되었습니다. 현감은 조선시대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진왕은 시골 현감 자리로 가 살게 되었지요. 왕에게 벌을 받아 한직 중에 한직으로 자천되었으나 유진왕은 언젠가는 다시 중앙관직으로 불려가리란 희망을 품고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유진왕이 강화도 어느 시골에 현감이 된 지 3년이 가고 또 5년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정에서 사무감찰 한번 하러 오질 않으니 유진왕은 이곳이 정말 소외된 곳이구나 싶고 자신의 벼슬살이도 별 볼 일 없이 이대로 마감되나 싶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그때부터 유진왕은 현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미뤄둔 채 그저 편하게 놀고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현감이 정무를 등한시하고 민생을 신경 쓰지 않으니 그 아래의 아전들 또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편 한 암행어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두 농부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화골은 사는 게 영 엉망이라대. 아니, 그건 뭔 소리요? 우리 사촌이 거기 강화골에 사는디. 현감놈인가 뭔가가 있긴 한디 말이오. 하는 일 없이 맨날 놀고 먹고 거기 백성들이 사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가 봐. 마을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은 끊이지도 않고 없던 도둑놈들도 날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나라에서는 그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한데?
그런 거 해결하라고 앉혀놓은 건데 제대로 안 하면 잡아가야지. 아니, 그리고 어사는 뭐 하는 거야? 어사가 있기나 한 거야? 의사도 어디 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가 보지. 아이고,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그 대화를 들은 어사는 강화골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현감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사 출두를 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현감과 아전들을 모두 포박하여 동원 마당에 꿇어 앉혔습니다. 어사가 죄상을 낱낱이 밝히려는데 묶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말했습니다. 여봐라. 현감과 독대를 할 것이다. 그러니 현감의 포박을 풀고 방으로 들이도록 하라. 라고 말한 뒤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는 어사와 현감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의 현감을 보고 어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현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는 몇 해나 되었소. 예, 올해로 10년째이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서 무얼 했소? 한양에서 선전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오? 숨기지 말고 말해보시오. 예, 금주령이 한창일 때 몰래 술을 만들어 파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잡아들이지 못하여 왕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기에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사는 현감을 왜 따로 불러서 이리저리 캐어 묻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사의 정체는 누구인고 하니 바로 유진왕이 10년 전에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초립둥이였던 것입니다. 어사는 한눈에 유진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진왕이 초립둥이를 살려준 대가로 이렇게 한직으로 좌천되었으면 마음속에 초립둥이와 그 가족들을 원망할 만도 한데 유진왕은 초립둥이를 봐주다가 일이 되었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그것에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유진왕이 이곳 현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은 큰 죄이지만 유진왕은 초립둥이의 가족을 살리려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은 생명의 은인이며 어찌 보면 그 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 이제야 만났습니다. 나으리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10년 전의 초립둥이가 바로 접니다. 유진왕은 깜짝 놀란 듯 잔뜩 커진 눈으로 어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낯익은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왕은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사가 그 옛날의 초립둥이였다니 마치 저승에서 부처님을 만난 듯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제 가족이 입은 재생지은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사는 임금에게 유진왕에 대한 장계를 최대한 좋게 써서 유진왕이 곧바로 중앙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날 목숨을 살려준 유진왕의 은혜를 갚게 되었지요. 또한 그동안 유진왕의 직무유기로 고통받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능력 있는 현감이 유진왕의 후임으로 올 수 있도록 돕고 어사로서 그 고을의 민생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살폈습니다. 유진왕으로 인해 발생한 민생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 또한 유진왕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진왕 또한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벼슬아치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펼쳐 나중에는 삼도수군 통제사, 우포도 대장 등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